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곳에서 입사 동기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적극적인 제 모습이 좋다며 남편은 저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터라 어느 정도 전세금을 모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시댁에서 살기로 하였는데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시댁에는 시동생 3명과 60대 초반의 시아버지만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큰 시동생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째 시동생은 먹고 노는 백수이며 셋째 시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원룸을 얻어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간혹 집에 반찬 가지러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큰 시동생, 둘째 시동생 그리고 남편 이렇게 5명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며 딸 둘을 낳고 육아와 시댁 식구들을 챙기며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출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애가 둘 있는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애 둘 딸린 30대 여자가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댁에서 살 수만은 없었고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아기 아빠도 이제 없으니 애들 데리고 나가 살아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나간다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 중에 비어있는 곳 있다면 당분간만 살면 안 될까요? 월세는 제가 일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곳도 없고 나가서 산다 해도 먹고 살길 막막해 보이니 어디 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같이 살기도 불편한데 차라리 어디 낯짝 두껍게 그런 부탁을 하냐면서 화를 내시고 돈이라도 빌려주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신 게 어디냐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3만 원씩만 합니다. 어차피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안 받는 셈 치고 주는 거라면서 3만 원이 적당하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근검 전략이 몸에 배신 분이셨어요. 저에게도 용돈 한 번 안 주시고 아이 출산했을 때 병원비 내주신 거 외에는 없었네요. 항상 내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니 남편에게 타서 쓰라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그러한 시아버지에게 모두 꼼짝 못할 정도이며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재산이라면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에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물려줄 재산을 조금만 달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렇게 재산 이야기를 계속할 거면 남편이 다녔던 대학에 기부하고 죽을 거라며 너네들이 이럴 줄 알고 미리 총장님께 이야기를 해놨다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시동생들도 더 이상 그 뒤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본 시아버지는 절대 기부하실 분은 아니에요. 무덤에 가져가신다면 모를까?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서우신 시아버지도 돈에 대한 것 빼고는 저에게 딸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십니다. 시아버지에게 딸이 없어서인지 제가 아빠라고 불러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제가 편하게 느껴지신 건지 가끔씩 심심한데 술 친구 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흔쾌히 같이 마셔드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 맥주 한잔하면서 아빠는 돈도 많은 부자이니까 이제 쓰고 싶은데 써도 되지 않아요? 왜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해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아빠인 건 내가 다 아는데 그것도 꾹 참고 있잖아요. 하고 여쭤보니 솔직히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여기저기서 자기에게 손 벌릴 사람이 많아질 게 뻔하다고 하시더군요. 가까운 아들들도 저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남들은 어떻겠냐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술 친구를 자주 하다 보니 시아버지는 저에게 남들에게 하지 못할 말도 많이 하시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저를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동생들도 시아버지에게 말 못할 부탁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시아버지에게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살게 된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아버지의 돈 씀씀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한테는 원래 그대로 돈을 쓰지 않으셨는데 저에게는 따로 용돈도 주시고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넉넉히 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실 때는 시동생들에게 시아버지 몰래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시동생은 백수 생활하다가 제가 준 돈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며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더라고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긴 했으니 너무 기특해서 시아버지에게 받은 용돈과 남편이 조금 남겨준 재산을 보태서 사무실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큰 시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두 딸 저 이렇게 네 사람만 살게 되었는데 두 아들마저 집을 나가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신 건지 술을 마시는 날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와보니 혼자 맥주를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주를 차려드릴 테니 기다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잠시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아해하면서 의자에 앉으니 저에게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말하는 거라면서 지금부터 하는 말에 너무 놀래지 말고 절대 자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아빠 절대 도망도 안 가고 안 놀릴 테니 말해봐요.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돈만 많으면 뭐 하겠니? 마누라도 없고 아들놈들은 다 내 돈만 탐을 내는 놈들이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놈들한테 미리 줬다가는 다 날리고 또 달라고 할 거다. 내 자식이지만 못 믿겠어.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 너뿐이야. 내 재산을 맡기면 너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손녀들은 내가 유학도 보내주고 최고의 집으로 시집까지 보내줄 테니 걱정 마라. 앞으로의 집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카드로 쓰렴. 그리고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시집 안 가면 안 되겠니? 여기서 나랑 평생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옆에서 내 마누라처럼 날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지금처럼 딸같이 나에게 사랑한다고도 말해주고 이렇게 술 친구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하고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동안 저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련하게 아파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하면 도망갈까봐 선뜻 말도 못 꺼내셨을 텐데 에이 난 또 뭐라고 난 아빠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아빠 어차피 난 갈 곳도 없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데다가 아빠가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내가 미쳤다고 시집을 가요? 시집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빠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속 시원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그치? 술 그만 잡수시고 일어나요. 나랑 같이 장 보러 가자. 오랜만에 아빠가 좋아하는 잡채 내가 해줄게. 가기 전에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퐁 한번 해드려야겠다. 아이고, 우리 아빠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살이 쭉 빠지셨대 하고 말하며 안아드렸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시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평소 하던 포옹과 다른 느낌이라서인지 기분이 묘했고 왠지 모를 두근거림에 혼자 당황해하고 있었을 때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갑작스레 뽀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밀어내려고 했지만 부드러운 시아버지의 뽀뽀에 저도 모르게 응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저에게 갈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간 곳은 집 근처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귀금속 매장으로 가시더니 시아버지는 직원에게 주문해놨던 것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건네셨어요. 매장 직원은 잠시 어디로 가더니 목걸이와 반지를 가지고 와서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다이아라서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목걸이와 반지를 주시며 한번 착용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아해하면서 목걸이를 착용해 보았고 반지 사이즈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 손에 딱 맞는 겁니다. 시아버지에게 착용한 걸 보여드리니 저에게 결혼 예물로 반지랑 목걸이를 너무 싼 걸로 해줘서 내심 미안했고 늘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최고의 다이아로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너무 늦게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두쇠인 줄로만 알았던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데다가 이렇게 깜짝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명품관으로 가서 핸드백과 옷들을 고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명품은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골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맞는 스타일로 골라주셨는데 너무 이뻐서 놀랬고 금액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때가 기회다 싶어. 저는 인천에 남편이랑 자주 갔던 소래포구에 단골 횟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회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니 거절하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알겠다며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회 먹을 생각에 신이 났고 시아버지도 저랑 같이 드라이버해서 좋다며 서로 차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제 머릿결이 좋다고 만져주시다가 손이 차다며 손도 잡아주셨는데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인데도 남자는 남자잖아요.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단골 횟집에 금방 도착하였고 오랜만에 저를 본 사장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아가씨 오랜만이네. 그새 얼굴도 더 예뻐지고 얼굴도 환해진 게 좋아 보여. 옆에 계신 분은 남편분이실까나요? 아, 결혼해서 더 이뻐졌나 보네. 어서 들어와 앉아요 하며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모 제 남편이에요 하고 웃어넘겼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회라 그런지 소맥을 하고 싶었어요. 친언니에게 전화해서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 오늘만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실컷 낮술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시아버지와 저라서 대낮에 술을 마셨던 소주가 10병이 넘어가고 있었고 맥주는 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는 술에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대? 근데 늙어도 잘생긴 건 여전하네. 근데 나 지금 속이 안 좋아. 잠도 오고 빨리 집에 가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술에 취하면 서서히 취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취해버리는 타입이라 저도 모르게 길바닥에 자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대낮에 소맥을 하니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업고 차 뒷좌석에 눕혀주셨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저도 모르게 방금 먹었던 애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해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수건으로 제 몸을 닦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술 냄새와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저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저를 안고 차 옆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와 저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뭉클하고 남자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반해버린 것 같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오는 길에 호텔이 있는 걸 잠깐 봤는데 거기 가서 좀 씻고 아까 사주신 옷으로 갈아입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여분 옷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먼저 씻고 나왔더니 시아버지께서 제 더러운 옷은 다 버리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서랍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저는 냉수 한 잔 마시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술기는 남아서인지 힘이 풀려버려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본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를 안으셨어요. 그렇게 그날 시아버지와 저는 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고 일어나 보니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바닷바람을 쐬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주셨고 매일매일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생일날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 호텔에 2박 3일로 예약을 해뒀으니 그곳에서 실컷 놀고 먹고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금단의 선을 수없이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힘이 넘쳐났고 지칠 줄 몰랐으며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지와 위험한 동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로선 어쩔 수 없어요. 시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시아버지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먼 훗날 시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 제 사연을 듣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잘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